자, 11시니까 시작합시다. 장군님 축집 없으신다 듣고 왔습니다. 저건 언제 들어도 되게 괜찮은 노래 같아. 음. 자, 오늘 제목은 오늘은 제 글입니다. 원래 다른 사람 글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대충 하길래 내가 때려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글로 대체했고, 제가 옛날에 석사 과정할 때 썼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논리학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읽으시거나 아니면 머리가 터지거나 하실 거고, 논리학 안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별 재미가 없을 겁니다. 자,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 기준과 논란 없는 원리의 타당성 분석. 자, 초록입니다. 논란 없는 원리의 성립 여부에 대한 논쟁이 2008년 이래로 이뤄져 왔다. 기존의 논쟁은 추론주의를 따랐을 때 귀납 추론이 사용된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필자는 일상어적 조건문, 즉 가정법적 조건문과 직설법적 조건문이 언제 맞고 틀리는지에 대한 직관적인 판단을 토대로 추론주의와 직관적인 판단이 어긋날 수 있음을 보여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에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지만 직관적 해석을 도입했을 때에는 논란 없는 원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 성립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가정법적 조건에 대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음 역시 밝힐 것이다. 이를 통해 추론주의가 일면 타당해 보이지만 조건문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인 판단과 어떻게 유리되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또한 송화석과 최원배가 제시한 논란 없는 원리 및 이행원리에 대한 증명이 어떤 의미에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지 논증하고자 한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논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원리의 성립 여부, 즉 일상어적 조건문과 형식어적 조건문 사이의 포함관계가 순전히 일상어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 기준을 무엇으로 택하느냐에만 종속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추론주의를 가정하거나 직관적 해석을 도입했을 때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따라서 향후에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원리에 관한 연구는 이 부분에 보다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려 한다. 사실 저도 이게 한 3-4년이 아니구나, 아무튼 몇 년 전에 쓴 글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읽어봅시다. 그 용어에 대한 그 해설들은 설명은 밑에 본문에 나올 겁니다. 자, 2008년 이래로 이병덕, 송화석, 최원배, 양은석, 김세화 등을 통해 이뤄진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귀납 논증의 경우에 한정해 논란 없는 원리가 타당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논란 없는 원리라는 거는 이런 걸 왜 고민하냐고요? 그냥 하는 거 아닐까요? 있으니까. 학자들이 그렇죠. 논란 없는 원리라는 거는 그 직설법적 조건문과 형식어적 조건문 사이에 성립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이병덕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추론주의적 설명에서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이후의 논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병덕은 귀납 추론에 한하여 논란 없는 원리의 타당성을 의심하였을 뿐 연역 추론까지 모두 포함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논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연역 추론에 대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의 타당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급된 논자 중 이병덕만이 부분적으로라도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견지했으므로 사실상 아무도 연역 추론의 경우에 대한 논란 없는 원리의 타당성을 의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이병덕은 상기된 논문에서 not R이면 A, 그러니까 R이 아니면 A라는 전제로부터 항상 not R이면 A, 요거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형식어적 조건문을 의미합니다. 둘 다 뭐뭐이면 뭐뭐다 라는 조건문의 형식입니다. 자, 이것을 항상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며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요게 바로 그 논란 없는 원리입니다.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논란 없는 원리라고 적었는데, 근데 사실은 논란이 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필자는 연역 추론의 경우에 대해서도 이병덕의 발상에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경우에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려 한다. 귀납 추론에 한정한 경우 이병덕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만 논리학에서 규칙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명제가 대개 연역 추론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병덕의 논의만으로는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충분한 비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송화석과 최원배는 연역 추론의 경우에 대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대한 증명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증명들은 두 가지의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 조건을 혼동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둘을 엄격히 구분하고 그 차이를 분명히 하면 이와 같은 증명이 불가능함 역시 주장하려 한다. 또한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한 지난 몇 년 동안의 논란들이 본질적으로는 직설법적 조건문, 암시적으로는 일상어적 조건문을 형식어적 조건문과 연관지어 이 둘의 포함관계를 따지려는 시도에서 발생했으며, 따라서 추론주의를 전제했을 때 이 둘에 대해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원리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려 한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는 먼저 일상어적 조건문의 종류,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 기준과 추론주의 사이의 상관관계, 추론주의와 단순 조건문, 단순 함의문 또는 진료적 조건문 사이의 관계 및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대한 반례 분석 및 두 원리에 대한 증명 분석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요게 서론입니다. 여러분은 글의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도 일단 글의 전체의 흐름은 여러분이 좀 따라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은 2008년부터 이병덕, 송하석, 최원배, 양은석 요 사람들 다 교수입니다. 교수. 김세화 뭐 이런 양반들이, 이런 아저씨들이 논란 없는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좀 했어요. 이게 진짜로 논란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명하냐 자명하지 않느냐는 걸로 논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not R이면 A라는 요게 직설법적 조건문이고요. 그 다음에 not R, 그 다음 말발굽 A, 요게 둘 다 이제 뭐뭐이면 뭐뭐인데, 요거는 형식어적 조건문입니다. 형식어적 조건문은 우리가 논리학에서 뭐뭐이면 뭐뭐다라는 거에 T 왜 A이면 B의 그 진리값이 TFTT다 뭐 요걸 의미하죠, 그죠? 요거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형식어적 조건문이, 그러니까 거기서 TFTT 값을 가지는 그 조건문을 보고 형식어적 조건문이라 그러고, 요걸 요렇게 씁니다. 직설법적 조건문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일상어적으로 말하는 그런 조건문들을 보통 직설법적 조건문이라 그러는데, 세부적으로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래쪽에 이제 직설법적 조건문의 분류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언어와 그다음 만약에 요거에서 요게 성립하고 그다음 요거에서 요게 성립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게 요거 두 개가 동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뭐뭐이면 뭐뭐다라는 조건문,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으면 나는 배부를 거다라는 조건문과 나 밥을 먹는다, 배부르다라는 그 형식어적 조건문 사이에 동치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고 되어 있어요. 요거이면 요거나 아니면 요거이면 요게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상어하고 형식어 사이에 차이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 요거인 거를 보고 우리가 논란 없는 원리라고 하고요. 반대로 요거일 때 요거인 걸 보고 이행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 없는 원리하고 이행 원리가 뭐 성립할 수도 있고 안 성립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둘 다 성립하면은 형식어와 일상어가 같은 층의 언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같은 층의 언어다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쭉 논의가 있었어요. 요게 제가 2012, 3년 아니다 15년쯤에 제가 아마 쓴 글일 텐데, 제 기억에 그때는 이제 논의가 거의 끝나갈 쯤이었는데, 아무튼 저는 이병덕이라는 아저씨는 요 논란 없는 원리가 그 당시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라고 주장을 했었고, 나머지 송하석, 최원배, 양은석, 김세아 요 등등등 요 다른 아저씨들은 전부 다 그 무슨 개소리 하는 거냐, 그냥 논란 없는 원리는 논란 없는 원리로 성립한다 라고 주장했었고요. 저는 이 아저씨 말에 의미가, 이 아저씨 말에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인다라고 난 했었고, 난 생각을 했었고,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관련한 논문들은 여러분이 그 리스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냥 논란 없는 원리로 검색하시면 쭉 나올 겁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한 얘기를 쭉 할 거고, 지금 마지막에 보면은 일상어적 조건문의 종류,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과 추론주의 사이의 상관관계, 추론주의와 단순 조건문 사이 관계 및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대한 반대 분석 및 두 원리에 대한 증명 분석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라고 있으니까, 서론에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얘기들이 쭉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들을 요구를 살 건지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왔으니까 요구는 서론으로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서론은 요런 얘기 나와야 됩니다. 자, 선행 연구들을 얘기하고, 선행 연구의 문제점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글에서 내가 뭘 얘기할 건지를 얘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조건문은 크게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으로 나뉜다. 직설법과 가정법은 기본적으로는 모두 만약 뭐뭐 하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필자 경험에 따르면 국어에서는 특별하게 직설법과 가정법을 문법적으로 구분하지 않는 듯하다. 하지만 영어에서는 직설법과 가정법을 구분하는데 모두 if, then의 형태이지만 문법적인 시제 변화를 통해 가정법과 직설법이 구분된다. 그렇다면 영어에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정법적 조건문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을 가정하거나 혹은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을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성이 내가 여자라면, 어떤 남자가 내가 여자라면 난 아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겠지라고 했다면 이것은 가정법적 조건문이고, 황사영이 프랑스에게 조선을 공격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순조가 천주교도들을 그렇게 박해하지 않았을 거야는 가정법적 조건문이다. 이에 비해 직설법적 조건문은 가정법적 조건문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들이며 이때 전건, 뭐뭐이면 뭐뭐 할 때 앞에 뭐뭐요. 전건은 일종의 바람이나 소망, 기대, 예상 등이 섞여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서쪽 하늘이 맑으니 내일은 비가 안 올 것 같다나 네가 밥을 사주면 난 술을 살게 등은 직설법적 조건문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 조건문은 그래서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의 조건문과 그 다음에 논리학자들이 쓰는 형식어적인 조건문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여러분이 아마 언젠가 배웠을지도 모르는 TFTT가 나오는 그거고요. 일상어의 조건문은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오늘 방송을 하면 여러분이 보러 들어오겠죠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일상어적 조건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방송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설법적 조건문이고, 만약에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을 제가 가정하고 얘기한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거는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이죠, 그죠?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 오바마가 백인이 되겠지라는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거는 가정법적 조건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박근혜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이란 말이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이니까요. 왜 안 되냐고? 안 된다고 하자. 그게 세상에 좀 더 좋잖아. 이롭잖아. 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일단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으로 나뉘는데, 그런데 요 두 개 말고 다른 두 개의 경우도 있어요. 다른 나머지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따 또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법적 조건문은 다시 또 일반적인 가정법적 조건문과 그 다음 반사실적 조건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절대 일어날 리 없는 일을 가정하는 그걸 보고 반사실적 조건문이라고 그러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가정법적 조건문이라고 제가 분류를 했어요. 일단 여러분이 좀 어렵겠지만 계속 읽어볼게요. 글의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체는 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은 거고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머리는 정상이다, 여러분 나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설법적 조건문은 상기한 것처럼, 아니요, 이걸 아신다고 글을,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을 아신다고 글을 더 잘 쓰게 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요 글의 형식 있죠. 예를 들면 서론에는 어떤 말들이 나와 있고 본론에는 어떤 말들이 나와 있고 요런 얘기들을, 요런 형식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글을 좀 더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방송 머리 아프면 다른 방송 보세요. 그 다른 날 방송 보세요. 그날 다른 날들은 글이 쉽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이거는 좀 글이 어려워서. 그 철은 은색이다. 그러므로 자동차도 은색일 것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를 들어서 네가 감기에 걸렸다면 너는 주사를 맞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조건문인 거죠. 그게 직설법적 조건문이겠죠. 자, 아무튼 자, 직설법적 조건문은 상기한 것처럼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일어날 것을 함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밥을 사주면 나는 술을 사줄게는 네가 밥을 사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술을 사주는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밥을 얻어먹었을 때 술을 사지 않는다면 저 말은 거짓이 된다. 반대로 밥을 얻어먹었을 때 술을 사줬다면 저 말은 참이 된다. 이건 이해하시겠죠, 그죠? 저 또한 직관적으로 밥을 얻어먹지 못했다면 저 말이 참이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거 좀 설명드리자면은 예를 들면 네가 기자라면 난 널 쓰레기처럼 생각하겠다 라는 말이 있다고 쳐요. 네가 기자라면 난 널 쓰레기처럼 생각하겠다. 만약에 네가 기자라고 쳐요. 그리고 네가 기자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널 쓰레기처럼 생각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그 말은 맞는 말이겠죠. 근데 만약에 네가 기자인데 내가 널 쓰레기처럼 여기지 않았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말은 틀린 말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네가 기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냥 편돌이거나 예를 들면 그렇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그 말은 우리가 참이라거나 아니면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는 좀 많이 곤란하겠죠. 그죠?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위에 관한 아마 가장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의일 것이다. 하지만 개연성 혹은 필연성 역시 영향을 끼친다. 밥을 사주는 것과 술을 사주는 것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진술들이라면 우리는 저 문장을 애초에 말하지 않을 것이다. 즉 후권은 정권에 연관되어 일어나야 한다. 정리하자면 직설법적 조건문은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권이 전건에 연관되어 일어나면 참 혹은 맞는 말이며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권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짓 혹은 틀린 말이다. 그리고 화자가 전건일 때 후권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전건과 후권의 관계에 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나 적어도 긍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조건문도 생각할 수 있다. 분석적인 직설법적 조건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자의 고향인 양파에 대해 양파가 고향이라면 양파는 동물일 것이다는 직설법적 조건문이지만 앞의 예시들에 비해 전건과 후건이 실제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성은 훨씬 약하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동물이니까. 앞에 거와 좀 다르죠. 자, 이 조건문의 진위 판단에는 정권의 고양이와 후권의 동물이 표상하는 외연의 포함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권은 실제로 확인하거나 검증해야 하겠지만 정권이 참임이 확실하면 후권은 실제로 확인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고양이의 외연이 동물의 외연에 포함된다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의 확인이 아니라 어휘의 정의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양파가 고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이 조건문은 참이다. 수학적인 정리들이 대개 이런 형태의 조건문을 띠고 있다. 예를 들어서 가게 A가 직각인 삼각형 ABC가 있다면 그 대변 ABC에 대해 A제곱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다는 앞의 예와 같은 직설법적 조건문이며 또한 분석적이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오늘 서쪽 하늘이 맑으니 내일은 비가 안 올 것 같다는 분석적인 명제는 아니다. 서쪽 하늘이 맑으면 다음날 비가 안 올 것이라는 추측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검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쓰이는 직설법적 조건문은 대개 종합적일 수밖에 없다. 앞에 분석적이란 말이 나오고 종합적이란 말이 나오죠. 이건 논리학에서 쓰는 말인데, 분석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경험적인 거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형식적인 관계만을 따져서 맞는 말일 때 그걸 따질 때 그거를 분석적이라 그러고요. 종합적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경험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경험 사실관계나 아니면 경험관계의 추론으로서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종합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 더하기 1은 2다 라는 거는 분석적인 명제고요. 요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죠? 내가 밥을 많이 먹었더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밥을 80개 먹었더니 토하더라 라는 거는 그 경험적인 종합적인 명제인 거죠. 경험적이니까. 이건 용어 설명입니다. 자, 이제 다시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거짓을 따지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거짓은 상기한 것처럼 정권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후건이 전건에 연관하여 실제로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분석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은 전건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전건에서 후건이 연역될 수 있느냐의 두 가지 조건을 통해 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후건이 실제 일어나야 한다는 종합적인 경우의 조건과는 다소 유리돼 있다. 전건의 실제성을 확인하고 전건에서 후건이 연역될 수 있으면 이 직설법적 조건문은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인 셈이다. 정리하자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는 분석적인 경우와 종합적인 경우에 서로 다르며, 전자는 정권의 실제성과 연역 추론의 가능성 혹은 타당성에 의존하고, 후자는 정권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전건에 관련해서 실제로 일어나느냐는 대응설적 입장의 종속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종합적인 그리고 분석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의 참 거짓 판단이 대응설적 입장과 결코 완전히 유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직설법적 조건문이 종합적인 경우 전건과 후건을 말하는 과정에는 분명 경험적인 추론, 즉 귀납 추론이 개입되어 있긴 하지만 귀납 추론이 얼마나 정당한지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맞냐 틀리냐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만약 운이 좋아 모든 귀납 추론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귀납 추론이 참일 확률을 구해냈다고 하자. 하지만 그 확률이 10%이든 90%이든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하려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야 하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확률 자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 귀납 추론이 90%의 확률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에 타당하지 않은 경우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10%와 90%중 어느 경우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달무리가 졌으니 내일 비가 오겠지라는 직설법적 조건문은 특정 지역에서는 달무리가 졌을 때 다음날 그 지역에 비가 올 기상학적 통계적 확률로 참거짓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시점에서 다음날 실제로 비가 올지 안 올지에 따라 결정된다. 끝으로 가정법적 조건문은 역시 그 말이 맞는지 틀렸는지, 즉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정법적 조건문과 직설법적 조건문의 성의상 차이는 전건이 일어나지 않을 혹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부정인지 일어나길 기대하는 사건인지다. 그럼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위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앞에서 예를 들었던 황사영이 프랑스에게 조선을 공격해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순조가 천주교도들을 그렇게 박해하진 않았을 거야를 생각해보자. 이 예시는 실제로 조선말 순조대에 일어났던 황사영 백서 사건을 배경으로 했다. 황사영은 천주교도 즉 가톨릭 교도로 북경의 프랑스 함대에게 조선을 공격해 개항시켜달라고 편지를 보낸 사람이지만 편지가 조정에 발각되어 순조대에 큰 박해를 부른 사람이다. 그렇다면 역사적 사실인 황사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예와 같이 말했다면 어떤 경우에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을까? 가정법적 조건문의 정건은 사실이 아니다 혹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기대하는 진술이다. 그 때문에 직설법적 조건문의 경우처럼 정건이 일어남을 확인 혹은 전건이 실제로 일어나야 함과 같은 실제성에 관한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애초에 정당하지 않은 사건 혹은 그럴 사건을 전건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면 그 논의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조건은 무엇일까? 예를 들어서 뭐 용은 실제하지 않잖아, 그죠? 도깨비를 하자. 도깨비는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도깨비는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면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그 추론 과정이 정당해야 하지 않을까? 즉 논의가 설득력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말 그대로 추론이 정당해야 하지 않을까? 황사영에 관해 든 예시에서 황사영 사건이 안 일어났을 때 순조대의 박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면 이에 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조선 내부 사정이나 천주교에 대한 노론과 순조의 인식, 일반 백성들의 인식, 천주교도들의 활동, 프랑스 선교사들의 활동, 프랑스 본국의 사정 등 셀 수 없을 만한 역사적 요소들을 통해 주장의 주체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P이면 Q라고 해서 P가 아니면 Q가 아니라는 규칙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결국 추론 자체의 문제이며 연역 추론으로 반드시 분류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도 없다. 황사영 사건은 일어났는데 황사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뿐이고 보다 설득력 있는 근거 그리고 많은 근거를 들고 있는 사람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뿐이다. 무엇을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가정법적 조건문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직관적인 기준이 그 조건문에 사용된 추론이 얼마나 정당하냐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잠깐 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죠. 앞에 서론에서 이제 요런 얘기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일단 처음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은 어떻게 다른가, 조건문들은 어떻게 이제 구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직설법적 조건문이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건이 도대체 뭐냐? 예를 들면 네가 밥 사주면 나는 술 사줄게 라는 말이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일 거냐 라는 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게 이제 그 직설법적 조건문들의 그 참거짓이란 을 따지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와중에 직설법적 조건문 중에서 분석적인 경우와 종합적인 경우가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참거짓을 판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지금 요까지가 바로 요까지가 이제 요 지금 블록친 전부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란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요 다음부터는 가정법적 조건문에 관한 얘기를 해요. 요 위에 분류해서 그 직설법적 조건문 말고 가정법적 조건문이라고 있죠, 그죠? 가정법적 조건문이 언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가정법적 조건문은 직설법적 조건문은 사실 관계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지 없는지 아니라는지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관련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가정법적 조건문은 전권과 후권의 그러니까 앞에 P명 Q다에서
앞에 P하고 Q 사이에 추론 관계, 논리적인 추론이든 사실적인 추론이든 간에 어쨌건 그 추론 관계의 타당성에 따라서 아마 참거짓이 나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까지 얘기해서. 일단 요까지는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모르겠다 하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직설법적 조건문 혹은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에 대한 이런 성질이 논란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관한 최근의 논쟁을 일으킨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자, 그래서 2절, 1절에서는 이 글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요 초록 1절에서 그죠? 서론이었고 2절에서는 요 얘기 중에서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의 그 참거짓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절입니다. 이번엔 자, 논리학자들은 일상어를 형식어로 옮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A거나 B 혹은 A 또는 B와 같은 구문은 A 합집합 B, A 합B라 할게요. A 합 B로 표시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일상어를 형식어로 옮기며 기호할 때는 일상어에 있던 의미가 어느 정도 삭제되는 경우가 생긴다. 선언문의 경우 선언은 이제 또는이란 말입니다. 또는 혹은 이거나와 같은 혹은 이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어휘나 맥락상 표현을 이것으로 옮길 수는 없다. 이것은 또는과 같은 부류의 말들이 선언문으로 쓰임으로써 그 의미가 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형식어에서의 요거의 진리 조건 혹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추론 등 형식들이 일상어에서 사용되는 선언과 분명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선언이라는 말이 말을 선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선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A 또는 B다라는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학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 두 번째 근거에 대해 형식어에서는 선언 도입 규칙을 통해 A에서 A 또는 B가 추론되지만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형식 논리학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밥을 먹는다 해서 밥을 먹거나 공부한다 혹은 밥을 먹거나 그러지 말든가가 추론되지는 않는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다른 예로 너는 전쟁에 나가거나 총살당해야 한다 해서 형식적인 선언문이라면 참전하거나 총살당하는 것 둘 다 가능한 경우도 말이 맞을 수 있겠지만 이 말은 의미상 둘 중 하나만 참일 것이므로 이 경우 역시 형식어와 일상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런 의미에서 추론주의 역시 일상어의 조건문과 형식어의 조건문 사이의 관계를 고찰할 때 중요한 단서로 사용될 수 있다. 아무리 정형화하고 형식화하고 간소화하더라도 일상어의 다양성을 형식어가 포괄하기는 힘들겠으나 분석해보려면 어느 정도의 공통된 지침을 갖춰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추론주의는 일상어의 조건문의 진입 판단 혹은 타당성 판단을 정권의 소권으로의 추론의 정당성으로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일상어적 조건문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셀라스와 브랜덤이 제시했다는 추론주의에 대해서는 김세화가 잘 설명해 놓은 것 같다. 김세화에 따르면 셀라스와 브랜덤의 추론주의에서는 조건문 추론의 타당성이 실질적 추론의 타당성을 의미하며 형식적 타당성은 실질적 타당성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조건문은 가정법적 조건문과 직설법적 조건문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여기서 추론주의라는 게 나왔는데요. 추론주의라는 거는 어떤 조건문의 진입 판단이라는 게 그 조건문의 정권과 후권의 그 사실관계적인 추론 가능성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셀라스하고 브랜덤이라는 사람이 요건 제안한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 김세화라는 사람이 2012년 논문에서 잘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면 그거를 리스트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김세화의 정리를 토대로 하면 셀라스와 브랜덤은 형식어와 일상어 중에 일상어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려는 학자인 것 같다. 필자도 이 관점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관한 논쟁에 대해서는 주목할 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장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타당성 혹은 진위에 대해 논의했다. 직설법적 조건문은 크게 분석적인 경우와 종합적인 경우로 나뉘며 전자는 전권의 실제성과 연역 추론의 타당성이, 후자는 대응설적 입장과 전후권 사이의 개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셀라스와 브랜덤의 추론주의는 언어학자의 입장에서 훌륭한 태제이지만 직설법적 조건문의 두 가지 진입 판단 기준을 일원론적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김수하에 따르면 셀라스와 브랜덤은 가정법적 조건문, 직설법적 조건문 모두 추론의 정당성 혹은 타당성만으로 그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식적 타당성을 포함한 모든 타당성은 일상어적 추론, 즉 실질적 추론에서
추론 형식에서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와야 한다고 당위적으로 주장했다. 따라서 셀라스와 브랜덤의 방식은 직설법적 족구문의 경우 필자가 정의한 종합적인 그리고 분석적인 직설법적 족구문의 진입 판단 기준 두 가지 모두와 충돌할 수 있다. 가정법적 족구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치되는 것 같지만 말이다. 자, 일단 처음에 제가 얘기를 드린 거는 형식어하고 형식 언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언도입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선언도입 규칙 A라는 명제가 있으면 A 또는 B라는 걸 우리가 형식적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논리학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달마시안이 있어요. 달마시안이라는 그냥 그게 뭐랄까 유튜버가 있다고 치죠. 근데 달마시안이라는 거에서 달마시안 또는 양파라는 명제가 추론되진 않잖아요. 달마시안은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에서 달마시안은 밥을 먹었다 또는 양파는 밥을 먹었다라는 명제가 추론되진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상하던 거거든. 정상적인 추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언도입 규칙은 형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타당한 말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틀린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형식적인 말, 논리학자들이 쓰는 형식적인 기호적인 말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말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그런 차이에 주목한 사람이 있더라라는 의미에서 추론주의라는 걸 가져와 봤어요. 셀라스하고 브랜덤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했는데, 요 사람들은 뭐뭐이면 뭐뭐다라는 조건문의 모든 타당성을 뭐뭐이면 뭐뭐다라는 그 조건문의 사실 추론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겠지라는 거는 밥을 먹었을 때 실제로 배가 부른지 거기에 대한 사실적인 추론 관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예를 들면 위가 가득 찰 거고 위가 가득 차면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사실적인 추론 관계에 따라서 조건문들의 진위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걸 여기서 이제 소개해 드린 거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다음 문단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셀라스와 브랜덤의 추론주의라는 거는 일단 내가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 둘 다의 진위 판단 기준으로서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셀라스와 브랜덤은 둘 다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그랬지만, 예를 들어서 네가 밥을 사주면 나는 술을 사줄게 라는 말이 있다고 치죠.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그 말을 생각할 때 네가 밥을 사줬을 때 나는 예를 들면 너한테 은혜를 줬으니까 너한테 다음에 먹을 술을 사주겠다라고 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추론 가능할 수 있다고 하면 쳐보죠. 그러면은 추론주의에 따라서 요 말은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밥을 사줬는데 실제로 내가 너한테 술을 안 사줬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말의 추론 가능성이나 사실관계 타당성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2절에서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이 둘 사이에 이제 추론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전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 때문에 후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걸 확인함으로써 저는 이제 진짜다 가짜다,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 추론주의와 저의 의견은 충돌할 수 있다. 다만 제가 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정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P하고 Q에 대한 논리적인 추론 아니면 사실적인 추론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황서영 백사 사건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주의에는 아마 가정법적 조건문에서 제가 제시한 기준과는 맞긴 하지만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기준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백수잖아요.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요 글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에 추론주의를 적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죠? 가정법적 조건문은 추론주의가 괜찮은데 직설법적 조건문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필자가 논의한 대로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은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전건에 연관하여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진술이다. 따라서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전건에 관계하여 실제 일어남을 확인해야 그 문장을 참이라 얘기할 수 있다. 분석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조차 적어도 전건의 실제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추론주의에 따르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은 해당 조건문에 사용된 추론이 정당한지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아까 제가 이제 글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죠. 문제는 이 점이다. 필자가 제시한 판단 기준과 추론주의의 판단 기준, 즉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일어난다는 것 혹은 전건의 실제성과 추론이 정당한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먼저 추론주의에서는 시간 개념이나 실제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일어난다. 전건을 확인했다. 혹은 전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함 혹은 실제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확률과 실현의 차이에 대한 문제이다.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이 귀납 추론의 형식을 따른다는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 경우에 귀납 추론은 대개 경험에 의존한다. 경험에 의존하는 추측이기 때문에 결코 연역 추론과 같은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2장에서 논의한 대로 해당 조건문에 사용된 귀납 추론의 타당성이 10%이든 90%이든 설령 99%이든 전건이 일어났을 때 후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늘 0보다 크게 존재하며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했을 때 내재된 불안은 적은 경우나마 드러날 것이다. 얼마의 확률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와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 다르지 않은가. 앞문단에서의 논의가 의미하는 것은 셀라스와 브랜덤의 추론주의가 직설법적 조건문을 설명하는 데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추론주의는 대부분의 일상어적 조건문에 대해 이론적인 판단 기준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판단 기준과 대치된다. 어느 것을 택해야 할까?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어느 쪽을 택하든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다. 필자가 제시한 기준을 따른다면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기준을 고수할 수 있지만 일상어적 조건문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추론주의를 따른다면 일상어적 조건문에 대한 이론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으며 시간 개념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진술에 대해 즉시 진위를 판단하려 하는 논리학자들에게 편리할 것이다. 하지만 뒤에 논의할 것처럼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대체 귀납 추론이 어떨 때 정당하다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직관적으로는 충분히 성공 확률이 높을 때 정당하거나 타당하다고 부를 수 있겠지만 충분하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 반만 성공하면 충분할까? 더 성공해야 할까? 덜 성공해도 괜찮을까? 어떤 지역에서 달무리가 있을 때 그 다음날 비가 오는 것이 적어도 반반 정도라는 경험이 전승돼 내려오고 기상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달무리가 졌을 때 비가 올 확률을 계산했을 때 이 둘이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애초에 우리는 너무 이상적인 경우를 상정한 게 아닐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나 경우의 수로 귀납 추론의 성공률을 환원시킬 수 있을까? 필자로선 대답을 내리기 힘든 질문들이다. 자, 여기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주의가 어떤 경우에는 잘 맞지 않을 수 있다. 직설법적 쪽, 특히 이제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의 경우에는 이게 아마 잘 안 될 것이다. 요런 문제 때문에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귀납 추론의 성공 확률에 대한 사소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더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있다. 셀라스의 브랜덤의 추론주의를 따르면 논란 없는 원리, 최소성의 원리와 이행 원리의 타당성이 많은 사람들의 직관과 다르게 의심받게 된다. 사실 추론주의를 따를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틀린 원리가 된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가?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 필자가 제시한 진입 판단 기준을 따르면 논란 없는 원리는 제한적으로 타당하지만 여전히 이행 원리는 틀린 원리다. 이것은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의 타당성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직설적 조건문의 외연과 단순 조건문의 외연의 크기를 비교하고 가늠하는 일종의 척도로 사용될 수 있지만 간주될 수 있지만 이 문제 의식이 시사하는 점은 직설법적 조건문의 외연은 그 진리 판단 기준에 따라 엿가락처럼 늘기도 줄기도 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단순 조건문의 외연과의 관계도 결정된다는 점이다. 4장에서는 필자가 2장에서 제시한 직관적 해석 그리고 추론주의를 각각 택했을 때 그 양상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뭐가 죽겠네요. 물 좀 먹고 합시다. 그래서 요 마지막 문단에서 3절에 3장이네요. 3장의 마지막 문단에서 말씀을 드린 거는 뭐냐면은 일단 추론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론주의가 어떤 의미에서 제가 제시한
직설법적 조건문이나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과 좀 다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는 어떻게 되냐, 다음 절부터 이제 원래 본론으로 돌아가서 추론주의와 그 다음에 나의 기준을 적용시켰을 때, 나의 기준과 추론주의가 좀 다르잖아, 그죠? 그걸 각각 적용시켰을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하고 2절하고 3절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아마 이해하실 거고, 요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 내부의 말들을 이해하시면 더 좋겠지만은 요걸 이해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계를 밟아서 제가 논증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자, 논란 없는 원리는 A이면 C, A 화살표 C라, A 직이라 그럴게요. A 직 C, 그 다음에 A 요거는 단순히 A 단시라 그럴게요. 단순 함원문이니까. 자, 논란 없는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이면 그 단순 조건문이고 이라는 게 성립한다는 것이고, 이행 원리는 단순 조건문이 성립하면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화살표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그 다음에 요 말발굽 기호는 단순 조건문 혹은 진료적 조건문 혹은 실질 조건문을 의미한다.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요거는 위에서 봤던 네가 밥 사주면 난 술 사줄게고요. A 홀스 B 요거는요, A 그 말발굽 B 요거는 TFTT에 나오는 그겁니다. 그 조건문입니다. 요건 아마 논리학 배우셨으면은 대학교에서 뭐 교양 강의나 거기서 배우셨으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 둘은 단순한 논리식 같지만 2008년 이래 토론을 통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다. 먼저 논란 없는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이 성립하면 해당 경우에 대해 단순 조건문도 성립함을 의미한다. 직관적으로 이것은 단순 조건문의 외연, 즉 진리집합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외연을 부분집합으로 함을 의미한다. 이런 식인 거죠.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 기억하시죠, 그죠? 그 여러분 고등학교, 저 같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그 명제하고 뭐 그런 거 배우면서 수학 시간에 그런 거 배우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고 뭐가 뭐에 포함되고 이런 헛소리 많이 배우셨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런 얘기라 밑에 걸 그림을 같이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집합은 그때 배우는데 명제는 나중에 배우잖아. 네, 니똥 굵습니다. 유학파는 다르네요. 그래. 자, 즉 논란 없는 원리는 일상어적 조건문이 형식어적 조건문의 포괄됨을 의미하며, 사실 말을 바꾸면 단순 조건문을 정의한 선대 논리학자들이 이 일을 잘했다는 것이기도 하다. 반대로 이행 원리는 단순 조건문의 외연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외연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같은 맥락에서 이행 원리는 형식어적 조건문이 일상어적 조건문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요게 일단 그 여러분 헷갈릴까봐 좀 잠깐 부연을 드리자면은요, 요 집합관계가 왜 성립되냐면요, 예를 들면 고양이면 동물이다 라는 말이 성립할까 안 할까, 그리고 동물이면 고양이다 라는 말이 성립할까 안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양이면 동물이다가 성립한다는 거는 사실 성립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양이가 동물의 일부분이니까.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고양이의 집합이 동물의 집합에 포함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면 동물이다 라는 거에 진입 판단은 고양이 집합하고 동물 집합의 포함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나눠진다는 거죠. 그죠? 반대로 이제 동물이면 고양이다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는 거는 동물 집합이 고양이 집합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에 따라서 명제 그 조건문의 타당성, 조건 명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거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거니까 일단 헷갈릴까봐 말씀 한번 드린 겁니다. 보통 다 까먹으니까. 자, 만약 이 둘이 모두 성립한다면 어떨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모두 성립한다면,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둘 다 성립한다면요, 요 앞에 거 두 개 있잖아, 그죠? 요게 둘 다 성립한다 그러면 앞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에 대한 외연, 그러니까 요거의 진리 집합, 요걸 성립하는 실제 얘들의 집합이 똑같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성립한다면 직설법적 조건문의 외연과 단순 조건문의 외연이 서로를 포함하게 되어 사실 완전히 같은 것이 된다. 요거처럼요. 즉 직설법적 조건문과 단순 조건문은 동치게 된다. 각 경우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자, 따라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성립하느냐의 문제는 형식어와 일상어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논란 없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병덕, 송화석, 최연배, 양은석 등이 꾸준히 논의했고, 이병덕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며, 이병덕 역시 연역 추론의 경우에는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고 귀납 추론일 경우에 한해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필자는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엄밀하게는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을 추론의 정당성으로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모두 성립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려 한다. 하지만 이것이 형식어와 일상어와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둘의 외연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 어느 하나에 포함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 저는 어떤 주장을 할 거냐면은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아까 얘기했죠, 그죠? 셀라스와 브랜덤이 얘기했던 그 P명 Q다라는 거의 명제의 일괄적인 진입 판단은 전부 다 P에서 Q에 대한 사실적인 추론 가능성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한 그거 기억하시죠, 그죠? 추론주의를 선택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둘 다 성립하지 않을 것임을 제가 밑에서 얘기를 하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요거는 증명 방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근데 요거는 말 그대로 정말 글의 형식과는 정말로 무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요거는 논리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중에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세요. 자, 요게 전부 다 증명입니다. 요게 전부 다 증명 이야기고요. 네, 전부 다 증명입니다. 전부 다 증명입니다. 전부 다 증명입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이제 끝이네요. 증명이 몇 쪽이냐면은 한쪽, 두쪽, 세쪽, 대략 한 3쪽 정도 됩니다. 3쪽 정도가 증명 부분이고, 요거는 제가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건 나중에 한번 일시정지에서 읽어보시든지 하시길 바라고. 어차피 지금 제가 논문 지도 받으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정리하자면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 추론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고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추론주의를 택하지 않았을 때네. 아, 잠깐만요. 헷갈린다, 씨발. 잠깐만요. 추론주의. 아, 여기 있네. 여기까지가 증명이네.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이 증명하는 게 요까지입니다. 요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요 한쪽, 두 쪽 정도입니다. 네. 자, 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론주의를 선택하면은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요 다음부터는 다른 얘기 있죠, 그죠? 자, 필자는 앞서 추론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필자의 기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네가 밥 사주면 난 술 사줄게란 말에서 이게 성립하려 그러면 네가 밥을 사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술을 사줘야 된다. 술을 사주는 게 확인될 때 이게 성립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제 기준을 따를 때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위를 판단한다면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지만 논란 없는 원리는 제한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배에는 요거에 대한 증명입니다. 요까지 쭉 내려가시고, 네, 내려가면은 정리하자면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추론주의를 택하지 않으면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고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아무튼 증명을 했습니다. 뭐 증명이 말 그대로 맞는지 타당한지 정당한 증명인지 정당하지 않은지는 몰라요. 일단 그건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여러분은 글의 형식을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이까지는 종합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에 관한 얘기고요. 이번엔 분석적인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행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그리고 근데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요 경우의 결론입니다. 이번에는 아까는 전부 다 뭐였어요? 직설법적 조건문이었잖아요. 이번엔 가정법적 조건문입니다. 하지만 가정법적 조건에 대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어떤 경우에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이 정권의 소권으로의 추론의 정당성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론주의를 전제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앞의 증명의 부분적인 경우이므로 자명하게 받아들이겠다. 앞의 증명에서 요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요까지 제가 증명했던 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요. 요까지 증명한 게 뭐냐면은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에 대해서 제가 진입 판단을 어떻게 할 거다라는 단서를 제가 2절에 드렸죠. 그리고 3절에서는 추론주의가 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을 선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 요거하고 그 다음 이행 원리가 각각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 과정이 여기 쭉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나왔다는 게 됐습니다. 자, 추론주의는 대부분의 일상화적 조건문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우리 직관과 다른 진리 판단 기준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무엇보다도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추론주의를 선택했을 때 성립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추론주의를 버리고 직관에 따라 참 거짓을 판단하려 할 때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만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가정법적 조건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두 원리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관한 몇 년 동안의 논의는 일상화적 조건문, 즉 특히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의 혼선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다. 자, 요 장에서 얻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집에서 나중에 밥 먹으면서 한번 보세요. 자, 4장까지는 그래서 직설법 제 기준과 그리고 추론주의를 각각 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엔 5장입니다. 아씨, 5장은 뭐야 이거? 근데 무슨 글을 이렇게 길게 썼지? 18쪽짜리 글이구나. 자, 필자는 4장의 말미에서 지난 몇 년 동안의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관한 논의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조건에 대한 혼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지 않기도 하고 성립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송하석과 최원배가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에 대한 증명으로서 제시한 논증들은 무엇인가? 이것은 4장에서 필자가 증명한 바와 정면으로 내치며 필자의 증명이나 제시된 논증 중 적어도 하나에는 오류가 내주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필자는 최원배와 송하석이 제시한 논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오류는 크게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리 판단 기준을 명백히 하지 않아 추론주의와 직관적 기준 혹은 단순 조건문의 진리 조건 기준을 섞어 생각했다는 것이다. 5장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5장에서 사실 이제 요 논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4장이 제일 중요하고요. 5장 논의는 뭐냐면은 아까 맨 앞에서 송하석, 최원배, 김세화 이런 사람들이 요 얘기를 2008년부터 쭉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저하고요, 이상민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누군가는 틀리지 않았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앞에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직설법적 조건문에 이 사람들이 직설법적 조건문의 그 진입 판단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 않고 혼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틀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이씨, 깜짝이야. 네, 5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장은 여기 보면 송하석 나오죠, 그죠? 송하석이 제시한 증명 간단하다. 여기 보면은 요부터는 전부 다 이제 송하석 관련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최원배에 관한 규칙입니다. 최원배에 관한 증명입니다. 최원배가 이제 맞는지 틀렸는지 대한 얘기를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자, 쭉쭉 내려갑시다. 그래서 요까지가 뭐냐면은 송하석하고 최원배라는 사람들이 저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했는데 저는 요러요런 의미에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 라는 얘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여기 정리를 볼게요. 정리하자면 일상화적 조건문과 일상 조건문, 특히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대표적으로 추론주의 필자가 제시한 직관적 방법, 그리고
본고에서 중요하게 다루진 않았으나 직관적 방법과 유사한 최소한의 진리함수 해석이 이것이다. 필자는 사장 말 및 표를 통해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는 직설법적 조건에 대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원리가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했고, 직관적 해석을 택했을 때에는 직설법적 조건에 대해서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하고 이행원리는 성립하지 않음을 제시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가정법적 조건에 대해서는 두 원리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진리함수적 해석이란 직설법적 조건에 대해 전건이 참이고 후건이 거짓일 때 그 조건문을 거짓이라고 보고, 전건과 후건이 참일 때 그 조건문이 참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은 분명히 표현되진 않았지만 송화석과 최원배가 제시한 증명에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아마 직관적 해석과 단순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혼동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분명한 것은 직관적 해석, 최소한의 진리함수적 해석은 일종의 관계가 있으며 이 둘은 모두 추론주의와 서로 독립이다. 물론 직관적 해석에는 추론이 개연적 혹은 연역적이어야 한다는 단서가 들어있긴 하지만 실제성보다 우선한 조건은 아니다. 최소한의 진리함수적 해석은 단순 조건문의 진리표에서 단지 위에 두 줄을 가져와 그것을 직설법적 조건문으로 규정한 것 외에 의미는 없다. 그런데 직설법적 조건문은 정권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이 해석을 통해서라면 직설법적 조건문과 단순 조건문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된다. 따라서 의미상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원리는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5장은 송화석과 최원배의 그동안의 논의에 대한 반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은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목 아파 죽겠다. 56장 그 결론인데 한번 읽어보죠. 자, 일상어적 조건문은 직설법적 조건문, 가정법적 조건문, 그리고 본고에서 중요하게 언급되지 않았지만 반사실적 조건문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각각의 진위 판단 기준은 모두 다르다. 가정법적 조건문은 정권에서 후건으로의 추론 과정이 정당한지가 가장 중요하다. 직설법적 조건문은 그 성격에 따라 종합적인 것, 분석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정권과 후건의 실제성과 둘 사이의 개연성이, 후자는 정권의 실제성과 정권에서 후건으로의 연역 추론이 정당한지가 중요하다. 이것이 2장에서 필자가 주장했던 직관적 해석이다. 그런데 셀라스와 브랜덤의 추론주의에 따르면 이렇듯 복잡한 일상어적 조건문의 진리 조건을 모두 전권에서 후건으로의 추론이 정당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일어나야 생각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대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필자가 본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추론주의와 필자의 직관적 해석은 서로 같지 않으며 독립적이다. 즉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 필자는 본고에서 보통 자명하다고 생각되었던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원리가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에 대한 위의 몇 가지 기준들을 통해 성립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추론주의를 따르면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원리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사장의 그림처럼 일상어적 조건문과 형식어적 조건문의 외연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지만 어디까지나 독립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직관적 해석을 따르면 이행원리는 분명 성립하지 않지만 적어도 직설법적 조건문에 따라서는 논란 없는 원리는 성립한다. 따라서 여전히 사장이 그림과 비슷한 형태의 양상을 보이겠지만 적어도 직설법적 조건문의 외연은 단순 조건문의 외연에 들어가게 된다. 물론 가정법적 조건문의 외연은 여전히 단순 조건문의 외연 밖에 있다. 기존의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원리에 관한 언어학적 혹은 논리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사장 처음에 논의했지만 최원배 역시 이를 잘 밝히고 있다. 최원배의 말처럼 단순 조건문은 우리가 아는 조건문의 종류 중에서 그 진위 판단 기준이 가장 약한 조건문이다. 아마 이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그 외연은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 혹은 일상어적 조건문은 단순 조건문에 비해 그 조건이 강하고 따라서 외연은 단순 조건문에 비해 작을 것이다. 조건이 약하면은 그 조건에 포함되는 것들이 많아지고요. 조건이 강해지면은 적어지죠. 예를 들면은 뭐 남자이다라고 하면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 않구나. 남자이다고 하면 남자 전체 집합이겠지만은 예를 들면 남자이면서 군인이다 그러면은 남자이면서 직업군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사병들인 사람들만 포함되겠죠. 그럼 훨씬 작아지겠죠. 그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지만 직설법적 조건문은 혹은 일상어적 조건문은 단순 조건문에 비해 그 조건이 강하고 작을 것이다. 일상어적 조건문의 조건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충분히 논의한 대로 단지 전후권의 참거짓만이 아니라 실제성이나 개연성, 연역성 등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단순 조건문의 외연이 크고 직설법적 조건문 혹은 일상어적 조건문의 외연이 작기 때문에 논란 없는 원리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한 집합은 작고 한 집합은 크지만 이 둘의 포함 관계는 다양할 수 있다.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가 성립하는 경우처럼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에 완전히 포함될 수도 있고 필자의 주장처럼 겹치는 부분은 있지만 완전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독립이라 할 수 있는 경우도
경우도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정확히 직설법적 조건문의 외연처럼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우리의 논의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일상어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을 새롭게 정의한다면 아마 두 집합의 외연이 서로 소인 상황도 제시될 수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직설법적 조건문이나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이 있죠, 그죠? 그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점 차이가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가 이행 원리 자체에 대한 주장보다는 논증보다는 직설법적 조건문하고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게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양비론이 아니라 씨발 그렇다고요. 넌 오늘 방송 파톤 해놓고 반성이 나고 있지. 자, 종합하자면 필자 의견은 직관적 해석과 추론주의 혹은 최소한의 진리함수적 해석이 서로 동등하다는 점이다. 물론 셋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가 성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은 본질적으로 관점일 뿐이다. 각각의 관점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에 따라 이론적으로 중용할 수도 있고 실제 사용을 잘 설명할 수도 혹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직관적 해석을 따랐을 때 논란 없는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에 한해서만 성립하고 일상화적 조건문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행 원리는 성립하지 않았다. 추론주의를 택했을 때에는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직관적 해석이나 추론주의가 어느 것이 우월하고 열등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혹자는 추론주의가 중요한 이유가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를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그것이 논의가 뒤집힌 결과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직설법적 조건문 혹은 가정법적 조건문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해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의 타당성으로 접근해 들어간다. 조건문 분야에서 한정 해설하지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언어적 해석과 논리적 해석의 포함관계를 의미하는 중요한 명제에 따라서 이 논의는 어쩌면 언어학과 논리학 중 어느 것이 본질적이냐는 문제로 이행될 수 있을 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가 태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명제일 뿐이지 성립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태제라는 것은 뭐뭐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는 명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 봉사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필자는 직관적 해석이 사람들이 조건문을 사용할 때 자연스레 사용하고 있는 규칙이라고 제안했지만 추론주의가 타당하지 않은 관점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추론주의도 어떤 의미에서 직관적 해석이며 사람들이 자연스레 은연중 사용하고 있는 규칙 중 하나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결국 논의의 결론은 관점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논란 없는 원리나 이행 원리가 성립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그리고 모든 관점이 타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직설법적 조건문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그 진위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초점이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논의는 직설법적 조건문 자체의 성격을 탐구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즉 추론주의가 논란 없는 원리를 잘 설명하는지가 중요하기 이전에 추론주의가 일상어적 조건문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사람들의 언어 습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규칙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일상어를 분석하는 것이 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어쩌면 노고진이 제시했던 성향이론이 직설법적 조건문에 대한 보다 적합한 대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는 이렇더라 라는 거고, 글에 대해서 일단 다 읽었으니까 아우 죽겠네요 정말. 오랜만에 길게 읽었더니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기 자 그 아래쪽에 한번 보죠. 자, 요 글이요 크게 6개 절로 돼 있죠. 6개 장으로 돼 있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1장은 서론이고 6장 결론이란 말이지. 서론에서는 아까 어떤 얘기 나왔죠.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맨 처음 나왔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문제점들, 연구의 문제점들이나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이 나왔고, 그다음 그 부분의 서론의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서론입니다. 자, 두 번째 장에서 뭘 했냐면은 이상민, 여기서는 달마시안이라고 할까, 고양이에서는 달마시안이 생각하기에, 일단 여기서 조건문의 분류, 예를 들면 뭐 직설법적 조건문, 그리고 가정법적 조건문, 조건문의 분류, 조건문을 분류하고 그 다음 달마시안이 생각하는 직설법적 조건문과 가정법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 기준, 그러니까 진위라는 건 참거짓입니다. 참거짓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3장에서는 셀라스와 브랜덤이란 사람이 주장한 추론주의에 대한 소개를 하고, 4장에서는 그 추론주의하고 이제 요걸 논란없는 원리하고 이행원리에 대해서 연관된 설명했죠, 그죠? 4장에서는 송하석 요 전부 다 교수입니다. 최원배의 지금 최원배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의견하고 왜 배치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했고, 미안합니다. 이게 5장이죠. 미안합니다. 4장은 아니고 이게 4장이 아니죠. 이게 5장이죠. 송하석과 최원배의 주장의 논증이라죠. 논중에 관한 반박. 4장에서는 달마시안의 견해, 그 다음에 추론주의를 각각 선택했을 때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 성립 여부를 분석했죠. 분석 및 증명. 결론에서는 이제 직설법적 가정법적 조건문이나 특히 이제 직설법적 조건문, 설법적 조건문의 진위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는 논란 이행 원리의 성립 여부는 달라진다. 따라서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 자체에 대한 증명보다는 직설법적, 그러니까 일상어적 조건문들의 진위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게 사실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글에 대한 정리고, 이게 한 4, 5년 정도 전에 쓴 글이지만은 지금 읽어보니까 다시 요게 생각이 난다는 게, 그때 제가 주장하고 싶었던 바하고 그 다음 논의했던 게 생각나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그거는 제 얘기고, 제 논문에 관한 얘기고, 논문 내용보다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요겁니다. 서론하고 그 다음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제가 저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논증을 했느냐, 이 단계에서 허점은 없었느냐, 아니면 이 단계는 탄탄한가, 다른 사람의 반박을 살 수 있진 않느냐, 아니면 내 주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점검하면서 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 논문의 결론 자체는 4장에서 나왔어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논란 없는 원리와 이행 원리의 그 성립 여부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지만은 5장에서는 이제 사투리로 저하고 생각이 다른 두 교수에 대해서 한번 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본 거고요. 결국 이제 5장은 4장에 대한 이제 부연이거나 아니면 뒷받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론적으로 논문을 쓰시려고 그러면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논증할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논증할 주제를 어떻게 논증할 건지, 주장하고 싶은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입증을 탄탄하게 빠짐없이 쭉 잘 이어붙여서
잘 짜서 잘 짜고 잘 이어붙여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부에서 쓴 그게 대학원이든 뭐 학부든 아니면 뭐 누구 어떤 새끼든 간에 아무튼 누가 쓰는 논문이겠죠. 지금까지 제가 글쓰기 첫걸음에서 봐온 글들이 되게 여러 개입니다. 되게 여러 개인데 사실은 이제 홍윤씨 글들은 지금 막 들어오신 홍윤씨 글들은 기사에 좀 더 가깝고요. 훨씬 기사들에 가까운 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논증이 들어있지만은 기사의 경우에는 길이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 자체의 전달에 훨씬 더 그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논증보다는 서론에 나오는 요 사실들과 그다음 결론 요 중간 부분이 거의 없고요. 서론과 결론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 나머지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분들 있잖아요. 다른 학부생들이나 아니면 학부생이 아닌 그 백수들의 글들의 경우에는 주장하고 싶은 바는 있지만은 그 결론도 있고 주장하고 싶은 바도 있는데 근데 중간 부분이 탄탄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만 알 수 있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말들을 쓰거나 아니면 저번에 비유포벤 베타 글처럼 자기 논의 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아예 완전히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경강부회했다거나 아니면 결론이 뭔가 이상하거나 아니면은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거나 그런 글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통 다 그래요. 보통 다 글을 그렇게 쓰세요. 근데 좀 더 글을 명확하게 쓰시려 그러면 뭐 소설 같은 건 또 다르겠지만은 글을 명확하게 쓰려 그러면은 어쨌건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서론에서 결론 이르기까지 그 돌다리들이 얼마나 많이 튼튼한지를 여러분이 계속 점검하고 그리고 자문하시고 그리고 남들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그걸 입증하셔야 되고요. 그 결과물이 여러분이 쓰는 이제 학부 논문이든 아니면 뭐지 논문이든 그런 글들로 나오고 아니면 논문을 쓰시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쓰시는 글들에 그런 것들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모두 저처럼 그렇게 저처럼 그렇게 논증적인 글을 쓰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근데 만약에 논증적인 글을 쓰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설법적 조건문 진위 판단 기준과 논란 없는 원리의 타당성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거나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물 좀 마실게요. 이거 끝나고 나서 게임 좀 하려고 그랬더니 목 아파서 못하겠다 야. 판단은 이번에 대해서 얘기할 건 없어요. 네가 지금 철학과잖아요. 예, 좀 다르죠. 논증적인 거라고 그건 좀 다르긴 한데 어 근데 공통적인 부분이 꼭 있습니다. 저는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논증적인 글을 갖고 오지 않을 때는 다른 글을 갖고 올 때는 글의 나쁜 습관이나 그런 것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죠. 지금까지 방송 보아주셨으면 아마 많이 느끼실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잘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논증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해오는 분들이 지금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렇게 좀 써왔으면 좋겠는데 다들 그렇게 안 써오니까 아니면 못 써오거나 그러니까 좀 아쉽네. 자, 그러면 혹시 뭐 다른 얘기하실 거나 뭐 그런 거리가 없으면 뭐 질문 뭐 어떻게 정해야 양비론이 안 되냐고요? 달마시안 의견을 따르세요. 제 견을 따르면 되잖아요. 아니면 추론주의를 따르세요. 사실 추론주의도 되게 괜찮은 생각인데 뭐이면 뭐다 예를 들면 뭐뭐이면 뭐뭐다라는 말이 그게 추론 가능할 때 사실적으로 추론 가능할 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자 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게 매력적이잖아. 자, 아무튼 그러면은 제 견을 따르든 아니면 네 견을 따르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끝입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끝입니다. 다음 주는 누구지? 아무튼 다음 주 하실 분은 또 다음 주 하실 그걸 갖고 오겠지 뭐. 자, 직설법적 조건문의 진입 판단 기준과 논란 없는 원리의 타당성 분석이었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옛날에 쓴 논문을 가지고 와서 방송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분이 쓴 글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